안녕하십니까. 미래일터 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 이영순입니다. 오늘 제17회 미래일터 안전보건포럼은 한국안전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한국안전환경과학원 송지태 회장님께서는 코로나19 등 여러모로 어려운 중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마련에 이바지하시려는 높은 뜻으로 제9회 포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우리 포럼에 함께해 주십니다. 송지태 회장님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과 한국산업기술협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한국안전환경과학원을 설립하시어 경영하고 계시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이 분야의 활성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경영인이십니다. 안전한 나라 건설이 높은 뜻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송 회장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송 회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시고 거기 권재록 이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권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주식회사 헤르스 김영석 대표님, 큐레이터로 포럼과 토론을 진행해 주실 미래일터 안전보건포럼 김태옥 부대표님, 토론에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주실 숭실대학교 기업 재난관리 표준연구소 장희돈 전문위원님, 캠토피아 주식회사 박상희 대표님, 잼스템 주식회사 이경창 대표님, 노업인 산재 경기안전지사 정일영 노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모두 안전보건이나 첨단 기술이 안전보건 활용 분야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이시며 대가들이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포럼에 흔쾌하게 참여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할 주제는 중대재해 예방 새로운 솔루션을 찾자에서 메타버스 기술이 안전보건 활용입니다. 최근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은 기술 진보와 지구 환경 문제, 코로나19 영향, 중대재해 처벌법 등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기업의 경영활동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까지도 크게 제약을 받아 인간의 본성과 다른 비대면, 비접촉과 같은 비일상을 생활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순응하며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아주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여러 방면의 다양한 형태로 더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대규모 공연 행사, 시민 참여형 가상 정책 토론,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정보 제공, 기업의 임원회의와 같은 각종 회의, 직원 사내교육, 대학 입학식 및 축제, 비대면 대학 입시 박람회 개최와 같은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집안 안방에 앉아서 경복궁의 이모저모를 보고 싶은 곳으로 이동하며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설악산 같은 그 높은 산을 오르지 않고도 실제로 올라가서 그 입체적으로 두루 살펴볼 수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기구나 공정설비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도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업 환경의 위험 요인을 위험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고서도 현장에 진입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현장과 그 설비들의 위험을 파악하고 예측하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지닐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현장에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기술 진보를 비롯한 환경 변화가 심한 격변의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물론 기업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익숙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산업 현장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하여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안전보건 활동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산업 현장에 필요한 첨단 기술 및 메타버스 기술을 안전보건 활용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여 많은 성과를 낸 이 분야의 유능한 여러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어 메타버스 기술을 우리 기업에 적절하게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메타버스 활용 모델을 모색해가지고 실효성 있는 좋은 대책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미래일탄전보건 포럼이 만들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유석 재단 법인 피플 설립자님과 송영중 공동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 포럼 이근환 사무총장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 애써주실 큐레이터, 주제 발표자님,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함께 주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포럼의 후원과 공동개최로 참여해 주신 송지태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안전환경과학원의 관리이사를 맡고 있는 권재록입니다. 사실 오늘 한영사는 저희 송기태 대표님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부득이 제가 대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실감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특히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이런 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 자발적인 안전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을 이렇게 수시로 계속해서 뽑아드리고 있는데 그 면접 과정에서 당신이 도대체 안전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듣느냐, 어디서 이 정보를 확보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얻는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미래일터 안전 포럼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로 그렇게 사실은 관심이 없었는데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일터 안전 포럼에 나아갈 방향이 아니겠느냐. 또 젊은 친구들한테 어떤 꿈과 희망을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 나름대로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좀 앞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저도 참석을 좀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미래일터 안전 포럼이 이런 좋은 순기능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우리 송기태 대표님의 한영사를 제가 대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안전환경과학원이 제17회 미래헬터 안전포럼을 공동 주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영순, 송영중 공동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안전보건 문제 해결의 기본 틀은 작업자와 설비 또는 대상물의 관계 설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은 사람과 설비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벌려놓는 것입니다. 위험은 항상 아니 반드시 사람 즉 작업자와 대상물이 서로 마주보며 접근할 때 발생하고 가까워질수록 위험도도 더 커집니다.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간격을 벌리고 이를 위험에서의 원격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가상의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원격화를 이용한 설비의 중앙 통제 시스템이 상용화될 것이고 현재도 주요 대기업들 중에는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점점 더 느는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업자들이 통제실 이외에는 거의 배치되지 않고 배치되더라도 불안전한 행동을 통제실 화면으로 미리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용 농도에 민감한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더없이 바람직한 기술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원격 제어는 석유화학, 제철 제강 분야에서 특히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설비와 관련해서도 관리 방법상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설비 중심의 안전관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관계는 안전행정부, 고압가스 설비는 통상산업부, 타워 커리는 국토교통부 등으로 정부의 주관하는 해당 부서가 각각 다른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검사 날짜도 제각각이고 지도 감독도 달라 기업에서는 이를 상대하는 부서가 별도로 생기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일한 대상을 놓고도 규정과 기준이 다르고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합니다. 설비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 문제를 다루는 법은 그것이 어느 부처에서 주관하는 법이든 독일과 같은 기계기구 안전법이라는 기계 설비의 안전을 총괄하는 법으로 통일하고 기계가 설계 생산될 때부터 안전성이 철저히 검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관계, 고압가스 설비, 압력용기, 타워 크레인 등의 설비마다 법이 만들어지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십 년을 반복되어 온 부처 간의 밥그릇 싸움은 가상사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병폐 중의 병폐입니다. 기업이 최적화한 경쟁력을 갖도록 통합된 법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규제가 대폭 줄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지 꼭 자기 주관 부처가 해야지만 더 잘할 수 있다는 정근대적인 발상과 생각은 빨리 버리고 메타버스에 부합하는 기술, 원칙 등에 대한 사고로 변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여기서 사람, 즉 작업자에 대한 언급 또한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 화두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부터 모든 법이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노동자의 입사와 동시에 사업주는 모든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법의 제정 목적이 노동자의 보호에서 출발하였으니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노동자가 사업장에 가서 안전하게 활동할 사회적 의무를 다했느냐에 생각이 머물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현재처럼 성과에 급급하고 시간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안전에 대충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집어버리는 사고방식으로는 가상의 사회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안전이 생활화되어 가정의 안전은 물론이고 학교 안전, 사회 안전이 지켜지고 거기서 성장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직장에 갈 때 그래서 회사의 안전수칙과 개인보호구 착용이 거부 반응 없이 받아질 때 근로자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확실하게 따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거치고 초중고를 거치면서 안전에 익숙해지고 안전히 생활을 하여 문화로 성화하려면 정부의 부단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노동자가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문화입니다. 안전이 생활에 녹아들 수 있을 때 문화가 됩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기술이 철학이 안전문화가 다 함께 자연스럽게 접목되는 그날 기업주와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해하는 그날을 기다려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세상이 번개 같은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광풍처럼 불고 있는데요. 오늘 메타버스 기술 안전보건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맡은 주식회사 헤르스 김영석 대표입니다. 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 기술 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에 활용하고 있거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연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가 뜨는 이유는 크게 5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비대면 시장이 성장을 했고요. 두 번째, 데이터 취득을 위한 단가가 낮아지고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5G 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데이터 스레드, 즉 데이터의 연결과 통합이 매우 쉬워졌고요. 마지막 5번째로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 고도화되었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재 메타버스가 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메타버스가 뜨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올해 5월에 뉴욕 경매장에서 낙찰된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이 무려 785억 원에 낙찰됐다라고 합니다. 단지 JPG 그림 한 장인데 말이죠. 여기서 사용한 기술이 메타버스 기술 중 NFT, Non-Fungible Token 기술, 번역하면 대체 불가 토큰 기술을 적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궁극적인 메타버스,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2008년도 마블의 영화 아이언맨인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중에 자비스가 있습니다. 이 자비스의 능력과 일처리 방식을 보면 가상 인격을 갖춘 개인 비서로서 영화 시즌 초반부터 맹활약을 합니다. 알고 보면 아이언맨 수트 못지않게 이 자비스도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메타버스가 자비스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메타버스를 그린 영화가 대표적으로 한 3편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이제 매트릭스와 아바타,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레이디 퍼스트 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레이디 퍼스트 원은 2045년 뭐 암울한 현실을 그린,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펼쳐진 가상 세계의 모험을 그린 그러한 영화인데요. 이 레이디 퍼스트 원에서 어떻게 메타버스가 그려졌는지 잠깐 보시면 이 전체가 가상 세계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콘텐츠라든지 대규모 접속, 그 다음에 아바타, 그 다음에 다양한 아이템, 그 다음에 이러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 또 마켓을 실제로 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뭐 이러한 기술들이 이 영화에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는 우리가 메타라고 하는 가상 초월과 세계의 우주라고 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정의들을 보면 진보된 인터넷, 그 다음에 가상 공간의 융합, 뭐 가상 세계, 또 아바타를 이용한 뭐 가상 세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상 현실 공간, 상호작용하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학계에서 메타버스는 이렇다라고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결합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우선 가상의 관점으로 보면 디지털과 현실 복제, 뭐 시각, 청각, 오감을 높이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고요. 3D는 입체와 깊이, 실제감, 공간은 3차원 현실 모사, 그 다음에 인터넷은 시공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산업 융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종산업 간의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이런 쪽의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요. 아바타는 사용자의 대변, 그 다음에 익명성, 사회 경제는 현실 세계의 확장, 경제 활동,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다자 간의 참여, 가상 객체의 제어, 이런 쪽의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기술의 정의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상과 현실의 융복합 기술이 메타버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메타버스가 뜨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PwC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전체 시장이 1.5조 달러, 하나로 약 1,800조 원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뭐 최근에만 든 게 아니라요. 1992년부터 우리가 닐 스티븐 SF 소설 스노우 크러쉬라고 하는 이쪽에서 아바타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 우리가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러한 서비스로 우리가 진행을 했다가 뭐 품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 그 다음에 사용자의 불편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사그러들었다가 최근에 이러한 5G 기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술, 블록체인 기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2020년부터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로블록스나 그 다음에 네이버의 제페토, 이러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만들어진 이 메타버스 기술들이 5G, 6G라고 하죠. 6G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댐이라든지 지능형 반도체, 뭐 전기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도심형 공중 모빌리티, 뭐 드론, 이런 것과 발전해서 앞으로 메타버스 기술은 더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의 메타버스 기술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증강현실 AR과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 미러러 월드, 가상 버추얼 월드라고 하는 이제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흔히 말하는데요. 라이프 로깅은 자기 일상을 디지털화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뭐 페이스북, 뭐 이러한 것들이 라이프 로깅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강현실은 최근 들어 우리가 확장현실로, 라이프 로깅은 증강 경험으로, 미러러 월드는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세계는 몰입 가상세계로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VR, 뭐 AR,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모두가 다 현실 세계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가상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가상이 되는, 뭐 점점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뭐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몇 가지 기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면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상현실 기술은 메타버스로 가는 여러 가지 액세스 포인트 중에 그 중에 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가상현실 기술 외에도 어떤 인간의 디지털 경험을 확장하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두 다 이 메타버스 기술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뭐 XR이라든지 빅데이터, 뭐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뭐 뉴럴 링크, 햅틱, 뭐 블록체인, 일부는 뭐 들어보신 것도 많이 있고 생소한 용어도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술들이 다 메타버스 기술을 구성하는데요. 메타버스 기술의 발전은 즉 현실과 가상의 이 중간에 실감을 증진시키는 이러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고요. 이 두 세계의 결합과 교차, 수렴 뭐 이러한 쪽으로 기술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용어 중에서도 뭐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가상 환경 개발 엔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뭐 우리가 뭐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그다음에 옴니버스 뭐 여러 가지 가상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유니티가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오픈이 베타 버전으로 오픈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중에 페이스북의 오큘러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즉 머리에 써서 이렇게 고글 형태로 된 그러한 것을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쌍둥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실 세계의 실물이 쌍둥이처럼 디지털 세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크린 골프 아시죠? 예, 아날로그 세계에서 골프채로 스크린 공을 딱 치면 그게 골프공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예, 디지털 세계로 날아가죠. 뭐 그러한 것들이 디지털 트윈 기술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트윈 기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트윈 기술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미시시피 강을 뭐 2000분의 1로 줄여서 우리가 테스트 해본다든지 뭐 스마트 시티를 테스트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다 아날로그 트윈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로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러한 것이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이는 기술은 우리가 햅틱 기술인데요. 테슬라 슈트라는 것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 슈트를 입으면 실제 물건을 만지거나 가상세계에서 물건을 만지거나 들어 올렸을 때 실제 올린 것과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햅틱, 테슬라 슈트들은 현재 우주비행사의 훈련이라든지 뇌졸중 재활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휴먼 크리에이터 기술입니다. 우리가 그 가상 인간이 뭐 여러 분야에 가수와 모델, 그 다음에 아나운서, 뭐 홍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이 닐 미켈라라는 가상 휴먼인데요. 주로 이제 그 모델과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익액이 무려 130억 원에 달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뉴럴링크입니다. 가장 뭐 알려진 것이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사인데요. 인간의 머리에 칩을 심어서 어떤 인간의 두뇌의 신호를 이러한 가상세계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뭐 그러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뉴럴링크에서는 내년까지 마비 환자들에게 뇌 전극을 삽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왠지 우리가 핸드폰에 가상세계를 접근할 때 손가락 2개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어쩐지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이러한 가상세계를 접근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요 활용 방안인데요. 아까 이영순 대표님께서도 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재활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치료, 우울증 치료, 그 다음에 공공행정에 사용되고 있고요. 도시 관광에도 사용되고 있고, 쇼핑 광고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를 이러한 이제 가상 세계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포트나이트에서 방탄소년단의 어떤 공연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유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보면은 이제 디센트럴랜드에서도 뭐 이러한 이제 가상으로 부동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양도 하죠. 실제 가격은 한 뭐 2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 쪽에 이러한 이제 환자의 위험한 사항에 대해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다음에 위험한 수술에 대해서는 그것을 환자에 적용했을 때 위험도를 낮추는 뭐 이러한 것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 모두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인피니티 오피스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페이스북도 메타로 바꾸었죠. 이처럼 이제 IT 글로벌 회사들이 모두 메타버스 기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안전보건에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1980년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소위 이제 화이트 칼라, 지식 노동자 계층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2020년대는 ICT 시대로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 이러한 계층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AI와 데이터 뭐 이러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규모 정형화되고 반복된 업무는 아마도 디지털 로봇이 대신하고 또 사람과 디지털 로봇이 서로 협업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사람은 판단과 창의 쪽 업무를 수행하는 쪽으로 우리가 담당하게 될 거고요. 또한 이제 사람은 워라벨이라고 하죠. 이 워라벨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최근 워라벨 차원에서 한번 보면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사람이 일하러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 또 강제 휴식 등 뭐 이러한 것들이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노동자는 작다라고 합니다. 8월 고용 지표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뭐 경쟁 사회를 떠나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려는 국민이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러한 일들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쉽고 편안한 일, 또 안전한 일,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워라밸이 가능한 일자리, 이런 쪽으로 아마도 이제 많은 문화들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그림은 제가 앞으로는 안전보건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젠스템, 오늘 포럼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젠스템에서 만든 건데요. 실장비와 동일한 메커니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메타버스 환경의 유사 경험을 제공하고 또 몰입감을 증대할 수 있거나 또 우리가 비상정지 시에 이러한 제약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제품화해서 안전보건 교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그 젠스템에서 AR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하에 묻힌 배관들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가시화해 가지고요. 네. 동영상이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오늘 토론자로 참여하신 이제 장희돈 전문위원도 이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구축한 이제 재난지휘 교육훈련 시뮬레이션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넥스트사의 AR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은 이제 태블릿이죠. 예, 태블릿으로 설비를 비추면 각 설비 부품별로 이제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도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토피아에서도 이제 안전작업 지원 훈련 시스템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서비스해주고 있고요. 아마 자세한 것은 이제 토론 시간에 더 말씀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건설 쪽에 롯데건설이나 GS건설 등에서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안전보건 콘텐츠를 개발해서 적용한다라는 것이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나 이러한 쪽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그다음에 뭐 물 관리라든지 환경 관리 이러한 쪽에서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엘리베이터 운영이라든지 건물 배선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느 분야에 좀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안전 역량을 좀 높여야 되는 것이 안전보건하는 사람의 굉장히 커다란 수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머리, 가슴, 손, 환경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과 관련돼서는 뭐 디지털 휴먼 기술이라든지 태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XR 기술, 뭐 증강 경험, 뭐 라이프 로깅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장 현실에 대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적용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가 디지털 휴먼 기술 중에 사실상 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돼서 굉장한 많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데이터나 이러한 것들 중에 중간에 이제 디지털 휴먼을 세워서 각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발표를 위해서 헬스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휴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도 유일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상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러한 이제 위험성 평가 분야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면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제 재난 상황에 교육훈련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이 굉장히 효과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공장과 관련된 이러한 쪽에서도 적용한다라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가 이런 메타버스 기술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첨단 기술이 도입이 되면 노동 관점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랑 프리랜서, 그 다음에 젊은 층의 어떠한 깊이 쏠림 현상이라든지 비정규직, 아웃소싱,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증가할 것이고요. 예, 소득 불균형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령층의 일자리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단순 노동자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은 줄어들 것입니다. 대신 이제 뭐 첨단 기술을 적용한 각종 신규 일자리는 많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승자 독식 체제는 뭐 더 공고히 될 거고요. 저시장성, 특히 안전보건과 관련된 이런 시장성이 낮은 곳에는 이런 첨단 기술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는 앞으로는 더더욱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뭐 이러한 첨단 기술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첨단 기술을 통해서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조작해야 될 기기가 많아지면 만성 피로라든지 신체 질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이러한 메타버스나 이런 기술 속에서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예, 뭐 인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창의성이나 이러한 디지털에 덜 친숙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타나 이러한 쪽에서 뭐 성희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오동작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정보와 어떤 빅데이터의 보유의 격차는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발전 방향은 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현재는 이러한 안전 문화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지능 기반 정밀 안전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뭐 안전 문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융복합해서 새로운 기술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좀 많이 없애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을 만든 것이 지능 기반 정밀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 사람마다 작업하는 특성도 틀리고 역량도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교육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이러한 기술 적용, 서비스 적용이 지능 기반의 정밀 안전보건 모델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돈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한다라고 많은 기업들이 한다라고 했는데 안전보건의 전체 시장 규모는 작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같은 회사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메타버스 기술을 서비스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안전보건 이러한 포럼이 오늘 이 자리가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큰데요. 우리가 이러한 첨단 기술을 적용할 때 이러한 안전보건 교육 규정이라든지 방폭 규정, 우리가 밀폐 공간에 IoT 서비스를 하더라도 방폭의 규정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위험성 평가 규정이라든지 또 개인정보보호, 뭔가 사람의 인적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할 수가 없죠. 지금의 여러 가지 제도들. 그래서 이러한 제도 먼저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좀 파악해서 해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첨단 기술에 막연한 꿈과 드림만 가지고서는 안 되죠. 우리가 충분한 많은 역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협력 모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 차원의 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사업도 필요합니다. 어떤 큰 구글과 같은 큰 회사가 이런 메타버스, 안전보건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줄 리가 없죠.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메타버스 기술을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안전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뭐 지도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제도가 있죠. 이러한 융복합 기술은 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뭐 자격 인증제도 한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보건 기술은 가장 완벽한 융복합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공장 내 공장 전체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학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 적용으로 사고성 사망률이 좀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메타버스 기술의 안전보건 활용이라는 주제 발표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을 맡은 저는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우 원장입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주제 발표해 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김영석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자로는 네 분이 참석하셨는데요. 숭실대학교 기업재난관리표준연구소의 장희돈 전문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 메타버스 기술과 조금 전에 그 주제 앞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직접 그 기술 개발도 하시고 또 사업장에 그 기술을 보급하고 계시는 사업장 두 분을 모셨는데요. 오른쪽에 계시는 캠토피아 박상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왼쪽에 젠스템 주식회사의 이경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 그동안에 이 기술만은 앞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주로 노동 문제라든지 고용 문제,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노무법인 산재의 경기 안산지사장으로 계시는 정일현 노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석 대표님께서 메타버스 기술 소개와 또 활용 사례, 또한 안전보건 분야의 활용 방안과 제안을 해주시고요. 또 여러 그 기업의 그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네 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 재난 분야에 연구를 하고 계시는 장희돈 전문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메타버스 기술 동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메타버스 융합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그 융합 기술이라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AR, XR,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5G 네트워크, 그다음에 IoT 같은 종합적인 융합 복합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메타버스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그 인공지능 아이돌 같은 그 이너니티 같은 인공지능 그 아이돌이 있다든지 관련된 인공지능 사업들이 많이 발생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학습용 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되기 때문에 2020년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계속 끊이게 이어지고 있고, 본인도 그런 사업들을 참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 분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도 내년도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이라든지 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분야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와 빅데이터 분야를 또 말씀을 드리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분량을 넘어서는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들이 어떻게 메타버스와 연결되면 가상현실을 이용한 새로운 세계,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학습이라든지 게임 AI를 통한 융복합 콘텐츠로 제작하는 경우에 빅데이터를 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얼굴 인식으로 기분에 맞는 음악을 성공한다든지 또 피부 상태를 측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공지능이 파악한 빅데이터를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위치 기반의 AR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메타버스와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이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의 혼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요즘에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가상의 거대한 영역에서 온라인 캐릭터, 즉 아바타 같은 가상현실 탐험을 타의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면 디지털 트윈은 가상이 아닌 실제 세계와 상용하고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의 기술 근간은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또 물리적 시간 제약 없이 현실과 가상의 세계로 융합으로 확장된 XR 개념이다 보면 디지털 트윈은 3차적 디지털 공간의 가상이 아닌 그 자체가 현실 공간이고 사물의 쌍둥이를 구현하는 것이다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의 관계를 보시면 블록체인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이 만나서 시너지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담기고 이를 통해서 가상 세계 속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으로 메타버스는 경제활동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 특징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담기고 이를 통해서 가상 세계 속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는 블록체인이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메타버스의 5G 네트워크의 관계를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5G는 초고속 연결 차세대 이동 통신입니다. 메타버스는 과연 5G가 탄생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기술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비디오와 몰입형 사운드 비디오로 가득 찬 인터랙티브 3D 메타버스를 구성하려면 기존보다 훨씬 밀도가 높은 디지털 파일이 필요하므로 업로드와 파일로드가 4G보다 빠른 5G를 구성해야만 이런 파일들을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대용량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5G 통신이 확충되면서 그야말로 메타버스 붐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와 IoT, 즉 사물 인터넷 관계를 보시면 최근 들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발생하면서 이 비대면 융합 사업 분야에서는 IoT는 디지털 트윈과 인터넷 연결을 확장함으로써 메타버스 가상 세계를 사물 인터넷 단말기 상호 작업과 모니터링으로 전통 산업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확대로 인해서 사물 인터넷을 통한 메타버스 AR, VR 기반의 디지털 트윈이 전통 산업과 융합되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와 다양한 융복합 기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추가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영석 대표께서 이 기술이 이미 1990년도에 처음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서 최근에 이제 급부상됐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이 인공지능이나 AI에 관련되는 기술을 하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아주 기반 기술은 60년대 이미 이론들이 대부분 돼 있었는데 그때 데이터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그걸 이제 영상화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원리적인 기술은 이미 과거에서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부는 동의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대량용의 3D 영상 데이터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송하거나 활용할 서비스를 하려면은 그런 기반 시설들이 필요한데 일찍 태어난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게 활성화되는 시대. 이쪽 기술 분야에 많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우리나라만 이게 지금 갑자기 많이 이게 이거 호응을 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관심을 갖게 됩니까? 어떻게 외국 선진국이라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김영석 대표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면서까지 그 앞으로의 기술 진로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저도 잠시나마 그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잠깐 떴다가 줄어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 잘못 생각한 것 같고, 앞으로는 또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석 대표님께서 추가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사실상 이제 메타버스 기술이 이제 과거부터 좀 존재해 왔었고, 이제 얘도 어떤 흐름을 타서 최근에 이러한 인공지능과 5G 이러한 기술과 결합해서 이제 급부상했다라고 발표를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게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과거의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기술들이 현재 백본에 있었던 것이죠.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점차 발전해서 오늘날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반 기술들이 점차 성장해서 오늘날에 이루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질적으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보건 활용 사례를 이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박상희 대표님께서 현재 사업장의 EHS 관리에 그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하는 현재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캠토피아의 박상입니다. 사업장에서 요즘에 기업의 키워드를 3개를 꼽으라 하면 지금 환경사회 지배구조라고 얘기하는 ESG,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탄소 중립입니다. 우리가 EHS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잖아요. 한 20년이 넘었고, EHS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 공기업, 이미 EHS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시점에서 EHS를 왜 얘기할까? 결국에는 지금 말한 기업이 닥친 이 3가지 키워드를 기업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EHS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거에 대한 근간으로 우리는 메타버스 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아까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걸 길게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디지털 트윈은 어찌 보면 복제가 가능하나, 메타버스는 아까도 들으신 NFT와 같은 이런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융합됐을 때 결국 복제가 불가능한, 정말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내가 가상에서 직접 현실처럼 제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 이제 메타버스가 될 텐데, 우리가 EHS에서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결국 환경안전보건에서 결국 개인의 정보, 이 부분과 안전에 대한 정보, 사업장 정보 이런 것들 굉장히 컨피덴셜한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디지털 트윈 수준이 아니라 결국 블록체인 방식의 메타버스의 그 기술이 궁극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메타버스를 EHS에 융합해서 도입한 사업장이 있냐? 현재 없습니다. 현재의 수준은 디지털 트윈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메타버스로 가는 것이 EHS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업장의 이제 적용 사례를 제가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크게 3가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건설 안전 부문이 가장 활발하다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그 다음에 건설안전특별법 지금 제정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건설 안전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건교부에서 이런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이미 지침으로 도입을 의무화했고, 그 다음에 현재 또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지침이라는 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결국에 이런 전통적인 건설 기술에 로보틱스라든지 뭐 AI라든지 뭐 BIM 데이터를 3D 올린다든지 뭐 IoT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건설 공사와 관련된 효율화, 그 다음에 자동화, 디지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먼저 앞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은 굉장히 빠르게 어느 분야보다도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에 가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금융이나 유통과 비교할 수는 없죠. 아까 패션이나 뭐 가상인물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실제로 수익이 나는 모델이고요. 지금 우리가 EHS를 얘기할 때는 건설 부문이 정부 주도하에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9월 달에 있었던 킨텍스에서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 아마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서 나와 있는 안전 플랫폼의 공통사항들은 다 3D입니다. 이미. 물론 그게 디지털 트윈이냐 메타버스냐 구분해라. 그러면 디지털 트윈이지만 일단 모든 나와 있는 부스에 있는 업체들이 3D를 표명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키워드를 우리가 정부 주도하에 활발하게 밀고 나갈 때 건설 현장에서 3D를 기반으로 해서 EHS만을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거기서는 3D로 BIM 데이터를 올리고 하는 것들은 결국 공정도, 진척도, 관리, 효율성, 공사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근간에 깔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근로자가 접근하면 안 되는 접근 금지 구역에 대해서 또는 뭐 화재나 또는 이런 그 근로자 안전에 대한 부분을 CCTV나 IoT 등을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 관제를 하도록 이런 부분들이 이미 안전 플랫폼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이 3D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 조금 더 먼저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 환경 부분입니다. 디지털 트윈에서 제가 조금 다른 분야보다 좀 앞서간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노후 산단을 이제 개조하는 스마트 산단 사업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산단 사업에서 특히 열심히 하고 있는 파트가 시와바널 몇 군데 공단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와바널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어떤 제지 업체가 있어요. 제지 업종은 굉장히 고전적인 업종이죠. 그쵸? 펄프로부터 표백하고 수처리하면서 이제 제지로 넘어가는 생산하는 이런 업종인데 고전적 업종이지만 민원 발생은 최고입니다. 왜? 악취가 많이 나요. 악취가. 그러면 그간에 많은 투자를 통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이게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었구나. 결국은 바깥에서 악취 모니터링하고 대기 중에 센서를 설치해서 감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결국에는 사업장 전체의 공정부터 원료부터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통한 악취 저감에 대한 부분들을 솔루션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탄소 중립과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같은 키워드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키워드로 얘기하면 ESG and EHS를 접근함에 있어서 디지털 트윈의 전체 사업장 공정을 다 얹힙니다. 그때 이제 P&ID나 그 다음에 PFD 이런 공정도를 2D의 공정도를 3D로 전환해서 전체 공정도를 가상으로 올려요. 올린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데이터, 우리가 말하는 FEMS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에너지 그리드 사업에서 올라오는 전기, 수도 등등에 관련된 에너지 데이터와 그 다음에 제조 공정 데이터가 있어요. MES. MES 데이터를 얹고 여기에 환경 데이터를 얹고 이것들을 AI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하면서 배출 가스를 줄이고 공정 최적화로 이끄는 이 부분의 안전과 환경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EHS만을 우리가 목표로 하느냐, 물론 이제 그 시장도 언젠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까 건설은 건설 공정도 최적화,
그 다음에 환경 같은 경우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배출 물질들에 대한 저감, 탄소 중립 이런 것과 같이 엮어서 안전과 환경 보건 데이터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산업부의 탄소 중립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환경부의 IoT 설치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을 통해서 이런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디지털 트윈 내지는 메타버스의 EHS 시스템을 끌고 가고자 하는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디지털 트윈이든 메타버스든 가장 큰 강점은 결국 시각화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지역 주민에게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공유하는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또 하나 보건 파트에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보건만을 좀 얘기하면 진척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보건 관련 협회에서는 지금의 이제 건강검진 사업이나 작업환경 측정 사업만으로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 미래 사업에 대한 준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본 그 보건 관련 협회하고 저희하고 진행하는 것은 IoT를 이용해서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을 2개 사업장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사람이 직접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작업자가 노출되는 공간에 그런 포름알데히드나 또는 VOC와 같은 이런 부분의 작업환경 측정 물질을 IoT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그 공간에 얼마만한 시간으로 머무르느냐, 결국 노출 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작업자 건강검진 정보와 함께 모니터링하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내용이 아까 얘기한 3D, 공간에 대한 사업장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엮어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초기 단계지만요. 일단은 이런 건설 부분, 그 다음에 환경에 조금 더 이슈가 있는 사업장, 그리고 보건 쪽에 초창기이긴 하지만 시도되는 부분들을 좀 사례로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미 그 캠토피아에서는 이걸 그 현장에 접목을 지금 시키고 있는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우리 박상희 대표님은 화학물질 관련되는 업무를 많이 하셨는데요. 앞에 우리 김영석 대표가 소개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쪽도 관심이 있어서 아까 같이 안전 점검이든 작업이든 이런 거의 경우에도 많이 이제 활용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지금 상용화되어 있습니까, 기술이? 지금 대부분 이런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기업들은 대부분 대규모 또는 대기업들,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회사들, 그 다음에 화학회사들인데요. 이들은 그 화학물질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굳이 메타버스나 굳이 디지털 트윈 아니더라도 화학물질 관리법,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본인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시설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 작업 절차도 있고, 그 다음에 누출이나 폭파했을 때 그 영향 범위가 어디까지 이게 누출되느냐라고 하는 모델링까지도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내용까지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최근에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 결국에는 그간의 화관법으로 뭐 CCTV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누출 감지라든지 이런 거 하긴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선진화된, 다시 말하면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그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또는 도급 인력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시설은 이미 우리가 60, 70년, 80년대 지어진 시설들이기 때문에 사고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공장을 설계했던 인력들은 다 이제 은퇴했습니다. 다 젊은 인력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과연 2D 도면을 가지고 그 광활한 그 사업장을 일일이 안전 점검한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3D로 본인들의 그 사업장 안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도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대기업들은 일부는 뭐 드론을 이용해서 뭐 탱크의 안전 점검을 한다든지 또는 밸브나 플랜지의 누출들을
FTIR 같은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전 지역을 스캐닝 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트윈이나 또는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견적이나 이런 부분을 받고자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운전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 안전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CCTV, IoT 센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뭔가 그 선진화된 그 관리 기법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어려운 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정 전체를 360도 카메라를 달고 드론으로 쫙 찍고 그다음에 라이다로 촬영하게 되면 위치 정보까지 정확하게 인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그 어느 정도의 현실감을 줄 거냐, 그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는 정도의 구분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거냐, 또는 또 데이터 용량, 결국 이제 그게 데이터 용량인데 어느 정도의 이제 비용과 예산, 또 하나는 이제 시설이 자주 변경이 됩니다. 의외로. 그러다 보면 변경 관리에 대한 부분을 3D로 또 변경 관리,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약간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어려움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긴 하나 역시 센서나 이런 기술의 가상 공간에 대한 관리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초창기이긴 하나 니즈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아까 우리 김영석 대표님께서 많이 이 사례를 보여주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기술은 무엇보다도 교육 분야가 가장 그 활용과 효과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가상 훈련이라든지 모의 훈련, 체험 이런 것 관련 기술 개발을 하신 경험이 계신 이경창 대표님께서 이 교육 분야의 이 메타버스 기술의 활용이 앞으로 어떨 것인지 또 현재 활용 사례는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좀 전 발표자께서도 그 스노우 크래시 용어의 기원, 그 다음에 향후 미래, 그 레디 플레이어 원,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나오는 그 오아시스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현상들을 메타버스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미 그 메타버스는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다만 우리가 그거를 주변에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가장 현실화되어 있는 곳이 교육 훈련 시스템 쪽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시를 들었던 1960년대 초반에 그 HMD라는 것이 국방 분야에서 만들어졌고 그거를 활용해서 교육 훈련에 쓰는 것이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 특수전 전단에 가보면은 HMD를 끼고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작전하는 지역, 예를 들면 아덴만의 그 팀을 파견하기 전에 아덴만에서 실제 모의 전투를 해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2010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미 구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들어와서 육군 쪽에서 동일하게 육군 특수작전팀 최대한 100여 명의 인원이 동일 작전 지역에서 작전 훈련할 수 있는, 여기서 작전 지역이라면은 적어도 우리가 가볼 수 없는 어느 선 넘어서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가서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달리기도 하고 실제 총도 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군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약간의 어떤 보안성이라든지 또 최근 남북 관계 그 호전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왜 국방에만 이용됐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어도 국방에서는 100억대에 가까운 돈을 늘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적이 발생했죠. 그 2010년대 초반에 그 팔머라는 친구가 오큘러스라는 제품을 만들고 몇십만 원대에 성능이 좋은 HMD를 끄집어내고 최근에 와서 또 오큘러스에서 나왔는 퀘스트 2는 기존에 나왔는 모든 기술들을 다 엎을 만큼의 너무나 뛰어난 기술들이 함축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커머셜 분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컨슈머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등장하는 것이 뭐 로블록스, 예시를 많이 드는 로블록스나 제페토 얘기를 많이 하고 또는 마인크래프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죠. 사실은 저와 같은 연령대하고는 떨어져 있는 거고 아주 어린 친구들이 SNS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지만 자, 그러면은 일반 직장인들이나 그 어느 정도 실제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뭔가? 그럼 그것이 바로 산업안전, 그리고 특히 뭐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재난으로 확산되기 전에 이미 사고의 심텀을 체험하고 그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교육 훈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2017년도에 우리나라 KGS 그 한국가스안전 안전원에 가면은 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독성가스, 전국에서 만들어진 독성가스를 거기 와서 중화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 와서 교육을 받아야만이 자격 면허가 생기고 또 특정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자격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정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일반적인 데이터 뭐 자료를 보여주고 하는 그 학습 방법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했던 거죠. 당시에는 그걸 그냥 VR이라는 용어로 썼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단순히 3D를 체험하는 VR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에서 가미시키고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체험시키고 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미러월드가 될 수도 있고 버추얼 월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줌으로써 교육 효과를 끌어올렸던 거죠. 아까 말씀 중에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지금도 사실은 비용이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모델링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최적화가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최근에 멈추는 옵션이 있습니다. 사람이 뛰어들면 자동으로 멈추는 옵션. 과연 그게 필요할까요? 한 번만 멈추면 됩니다. 한 번만 멈추는 순간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키워드가 되거든요. 안전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추얼을 가지고 약간의 비용을 가지고 한 번만 사고를 막는다면은 단순한 사고의 수준이 아니라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성가스 안전원에서 그거를 도입했고 교육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기화가 됐고 그게 뭐 좋게 돼서 지속적으로 그건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계속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은 또 식상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를 얻고 새로운 하드웨어를 붙이고 하는 것들이 현재까지 지금 진행형에 있습니다. 저희가 또 최근에도 그 사업을 수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그 가스 공사에서 최초 해외에서 그 LNG를 도입할 때에 그 도입하는 설비를 도입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로딩암이라고 해서 사실 이 로딩암이 사실 로딩하면서 결함이 생기면은 그 지역 자체가 없어질 만큼 재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장비를 운용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제식 교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전문가가 망치로 머리 때려가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리고 결코 단 한 번도 재난 상황을 일으키는 심텀, 현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버추얼 환경이 구축됐습니다. 최근에 올해 5월 달에. 자, 이거는 초급 훈련자들에서부터 자격 유지를 한 모든 훈련자들이 거기 와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3D를 체험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 로딩암이 움직이는 모든 메커니즘을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다 집어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로딩암이 동작하는 그 메커니즘하고 동일하게 가상에서 다 구현된 겁니다. 역시 미러월드, 버추얼월드 다 구현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산업 분야에서도 많은 활용들이 이미 메타버스라는 아까 레디 플레이어 1이 미래시장, 오아시스가 미래시장이라고 하지만 그와 유사한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를 확산시키기 위한 엔지니어들이나 개발자들이나 개발사나 그다음 또 정부 측에서는 단 한 번의 사건을 막는 거죠. 단 한 번의 사건만 막는다면은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 영역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학 안전원에서도 또는 전기 안전원에서도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모든 교육장에서는 현재 VR을 도입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고 마치 경쟁하듯이 우리가 더 첨단의 기술을 이용하고 더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식의 어떤 경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그 경쟁보다는 그 경쟁 속에서 이런 사업, 버추얼 시스템이나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들이 확산돼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사고, 재난을 막을 수 있다면은 이런 사회에 대한 투자는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안전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위험을 안다는 것이 가장 후진적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위험은 미리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그 경우를 경험할 수는 없고 가상 공간을 마치 현실과 같은 거로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으면 정말 효과적이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기술 관련되는 얘기를 많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새로운 기술 도입되고 첨단 기술 같은 것이 도입됐을 때 또 새로운 문제, 안전의 문제가 저는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석유화학 공장을 가보면 드론으로 이게 누출 감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그 드론이 잘못 조정했을 때 또 사고가 이렇게 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해서 이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정일현 노무사님께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고용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 제도가 과연 적용이 되느냐, 또 그 효과성은 어떨 것인가, 이와 같은 이 산재 관련 또 노동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과 의견이 계시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먼저 이제 제가 기술 도입으로 인한 안전보건 분야 이제 미치는 영향과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메타버스 도입은 우리 노동시장에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용의 질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채용 과정에서 업무 시뮬레이션을 통한 효율적인 채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이제 채용 과정은 이력서, 적성 시험, 면접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업무 적합성을 평가해 왔었는데요. 이 메타버스를 도입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지원자에게 이제 수행하게 될 업무를 이제 미션으로 제공해서 이전보다 이제 정확하고 정교하게 이제 채용 과정에서 업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채용을 하는 회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회사에 지원을 하는 이제 지원자들에게도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좋은 이제 판단 요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채용 및 퇴사 이러한 과정은 이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 메타버스를 도입해서 보다 이제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의 질 측면에서 이제 메타버스로 인한 좀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제페토, 로블록스로 대표되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의 주 이용자는 만 9세에서 만 13세에 이르는 이제 어린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이제 그들의 눈높이, 이제 그들을 타겟으로 한 이제 그런 서비스에 이제 주로 중점이 이제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어린 세대와 이제 메타버스에서 소외된 이제 중장년층, 이제 모두가 그러신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중장년 계층에서는 이 메타버스가 아직 많이 생소한 그런 개념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 이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좀 계속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좀 더 보편화되고 발전되고 산업 현장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메타버스로의 소외는 결국 일자리로의 소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저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이제 메타버스 취약계층의 초기 유입을 위한 가이드북을 개발, 홍보하는 이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고용의 질 측면이 아니고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격차, 그리고 그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본력 부족으로,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본력 부족으로 메타버스 도입 및 관련 인력 채용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이 사명을 이제 메타로 바꾸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앞다퉈 메타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회의, 수료식, 신입 직원 교육을 메타버스로 진행해서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경우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효과를 바탕으로 더욱 좋은 성과를 내는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인력, 장비,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비용적 부담으로 신기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기술적으로 퇴보하면서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결국 산업에서 도태되는 이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대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이제 우리 안전 보건과 관련한 이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버스 도입은 이제 앞서 이제 우리 대표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문제와 이제 관련이 깊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고소 작업이나 화재 현장, 밀폐 공간 등 위험한 상황에 투입될 근로자의 교육을 보다 현장감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위험을 이제 크게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를 비롯한 신기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대기업 근로자보다 보다 이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격차를 이제 대기업과 이제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한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바우처 제공의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영을 위해 메타버스를 도입해야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이제 저는 이 기업을 수요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발급하고, 수요 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원하는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제공하는 중소 벤처기업, 이제 공급기업이라고 저는 명명했습니다. 메타버스, 이제 공급기업의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도록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메타버스 도입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는 이제 중소 벤처기업 양쪽 모두에 이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메타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입니다. 아직 대중에게는 이제 아직 메타버스는 이제 생소한 분야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의 부재로 메타버스 관련 인력풀은 아직까지는 좁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좁은 인력풀은 이제 인건비 상승을 불러오게 돼서 메타버스 인력을 구인 중이거나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하고자 하는 메타버스 관련 중소기업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학과를 이제 앞으로 개설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 직업 훈련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인력풀의 확장을 도모하고 메타버스 관련 인력의 공급을 이제 또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생각한 부분은 이제 공공 메타버스 안전 보건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기술력이 높은 민간 메타버스 플랫폼과 이제 국가가 협업하여 구체적인 목적에 맞게
기획한 메타버스를 이제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예, 각 산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가상 공간에 구현하고 해당 직군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메타버스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서 직접 메타버스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교육하기 어려운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 박상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가 이게 주도를 해야만 이게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 좀 드리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고 또 기술 개발하는 오늘 나오신 분들 같은 적극적 기술을 개발하는 그 기업체가 또 있을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걸 활용하는 이제 사업장이 있을 것인데요. 이 모두 다 이 함께 동시에 또 이 안전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만이 이런 메타버스 같은 기술도 활용이 많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 이러한 포럼을 관련되는 포럼은 우리 포럼이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문제 제기하고 또 앞으로 이것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은 2019년부터 주로 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보건의 새로운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6번의 포럼을 개최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논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 첨단 기술과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이 급변하는 이 사회 환경과 또 기술 개발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보건의 새로운 솔루션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기대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